지금 이 순간부터 계약이 끝날 때까지 당신의 몸과 시간, 그리고 감정은 모두 내 소유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한소연 씨. 차가운 목소리가 성진그룹 타워의 가장 높은 층, 거대한 집무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목소리의 주인인 강지호는 감정 없는 눈으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계약서 뭉치와 50억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찍힌 은행 이체 확인서가 놓여 있었다. 한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펜을 쥐었다. 이 호화로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낡고 소박한 옷차림의 그녀는 방금 사형 선고라도 받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50억 원이라는 숫자만을 향해 있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소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희망의 집,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칸에 자신의 이름, 한소연,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그녀의 운명은 팔려나갔다. 지우는 변호사에게 짧게 고갯짓을 했고 변호사는 서류를 낚아채듯 챙겨 사라졌다. 거래는 끝났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동정하거나 배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계약의 규칙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당장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살 것, 자신의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사랑하는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할 것, 그리고 절대 사적인 감정을 갖거나 질문을 하지 말 것. 그의 말들은 그들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거세하려는 듯 차갑고 비정했다. 소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잠시 후 비서의 안내를 받아 그녀는 꿈을 꾸듯 그 거대한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홀로 남은 지우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차가운 가면 아래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절박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어머니이자 성진그룹의 회장인 박혜진 여사는 현재 간형화 말기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의사는 안정적인 가족 환경을 가진 환자가 장기 이식 우선순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결혼 계약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병상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그 분노가 그를 더욱 차갑고 통제적인 남자로 만들었다. 한소연이라는 여자는 그 숭고한 목적을 위한 필요악이자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소연은 검은 세단에 실려 지훈의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50억 원짜리 이체 확인서가 땀에 젖은 채 들려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이 자라온 희망의 집 생각뿐이었다. 그곳은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집이자 가족이었다. 하지만 돌아가신 원장님이 남긴 막대한 빚 때문에 희망의 집은 곧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50억 원은 그 빚을 모두 갚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함께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정확한 액수였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과 미래를 희생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산 것이었다. 차가운 철문이 열리고 차는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저택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새장 안으로 들어서는 기분이었다. 나이든 가정부가 그녀를 지훈의 방과는 멀리 떨어진 손님용 침실로 안내했다.
방은 그녀가 살던 새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호화로웠지만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홀로 방 한가운데 서서 손에 쥔 종이 한 장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그렇게 그들의 차가운 계약은 시작되었다. 한수연에게 계약 결혼 생활의 첫날 밤은 길고 외로웠다. 강지훈의 저택은 마치 박물관처럼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공간이었다. 고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그녀를 정중하지만 차갑게 대했다. 그녀는 이 금빛 세장 속에서 자신이 유령이 된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첫 번째 임무가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성진그룹의 안주인으로 보이기 위해 최고급 스타일리스트 팀을 저택으로 불렀다. 그들은 소연을 살아있는 마네킹처럼 취급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들로 치장했다. 그녀는 굴욕감을 느꼈지만 이것 또한 계약의 일부임을 상기하며 묵묵히 그들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가장 화려한 보석과 드레스 대신 단정하고 기품 있는 옷들을 골랐다. 그녀의 눈에는 부에 대한 어떤 탐욕이나 흥분도 보이지 않았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지우는 그녀의 의외의 모습에 잠시 놀랐다. 돈 때문에 자신을 팔았다고 생각했던 여자의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앉아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려 퍼졌다. 지우는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다. 희망의 집 아이들과 왁자지껄하게 식사하는 것에 익숙했던 소연에게 이 고독한 식사는 고문과도 같았다. 그녀는 지훈이 거의 음식을 먹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순간 계약의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사람에 대한 본능적인 연민이 앞섰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놀란 주방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직접 소박한 된장찌개를 끓였다.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다이닝룸의 공기를 따뜻하게 채웠다. 그녀는 작은 뚝배기를 지훈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따뜻한 국물이라도 좀 드세요. 식사를 거르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요. 지훈은 당황했다. 지난 몇 년간 감히 누구도 그의 식사에 대해 간섭하지 못했다.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찌개 냄새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무장해제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다. 평범한 된장찌개의 맛은 그가 얼음 심장을 갖기 전 아주 오래전에 잊었던 어머니가 끓여주던 집밥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차가운 계약 관계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날 이후 지훈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주방장에게 그녀가 좋아할 만한 한식 위주의 식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무심코 잡지에서 본 작은 화분을 갖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이자 다음 날 그녀의 방에는 작은 실내 정원이 꾸며졌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투자를 관리하고 어머니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소연은 그의 행동에 혼란스러웠다. 그의 차가운 말과 계약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조용한 배려들이었다. 그녀는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운 남자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훈 역시 자신의 감정 변화에 당황했다. 그는 자꾸만 그녀를 신경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서재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그녀의 모습, 방 한쪽에서 스케치를 하는 그녀의 옆모습에 자꾸만 시선이 갔다. 그의 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녀의 태도는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다. 그는 계약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위험한 감정을 억눌렀다. 어느 날 밤, 그는 서재에서 책을 읽다 잠이 든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차갑게 그녀를 깨우려 다가갔다가 평화롭게 잠든 그녀의 얼굴을 보고 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파 위에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마치 도망치듯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저택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소연은 그가 선물한 작은 정원의 식물들을 돌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그의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아려왔다. 그는 자신의 도구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만족감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50억 원짜리 차가운 계약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계약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다. 강지훈은 한소연에게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함께 찾아뵐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것은 그들의 계약 결혼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첫 번째 무대였다. 소연은 재계의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박혜진 회장을 만난다는 생각에 극도로 긴장했다. 지우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치 작전 브리핑을 하듯 든 어머니의 상태와 성격, 그리고 그녀 앞에서 해야 할 말과 행동에 대해 냉정하게 설명했다. 그는 진짜 사랑에 빠진 부부처럼 보일 것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연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는 소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병원의 VIP 병실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공기 중의 감도는 소독약 냄새와 각종 의료 장비들은 이곳이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공간임을 상기시켰다. 박혜진 회장은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창백한 얼굴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총명했다. 그녀는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온 사람, 특유의 위엄을 잃지 않고 있었다. 지우는 소연의 손을 잡고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은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소연에게는 작은 안정감을 주었다. 지훈이 그녀를 아내라고 소개하자 소연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연기는 완벽했다. 박 회장은 분석적인 시선으로 아들 내외를 관찰하며 그들 관계의 진위 여부를 가늠하려 했다. 어색한 대화가 오가던 중 소연은 박 회장이 추워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그녀의 어깨까지 이불을 끌어당겨주고 베개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것은 각본에 없는 몸에 밴 친절함에서 우러나온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그 작은 행동에 박 회장의 날카롭던 표정이 처음으로 부드럽게 풀렸다. 바로 그때였다. 소연이 박 회장에게 따뜻한 물을 따라주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그녀의 블라우스 깃 사이로 항상 차고 있던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일 것처럼 보이는 섬세하고 독특한 눈꽃송이 모양의 로켓이었다. 그 디자인은 낯설지만 어딘가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을 본 박 회장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홀린 것처럼 목걸이를 향해 손을 뻗으며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속삭였다. 은솔아, 내 은솔이. 그 이름은 그곳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는 순간 감정이 격해진 탓에 그녀의 심박수를 알리는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간호사들이 달려 들어오고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충격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나 놀라움이 아니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원초적인 고통과 그리움이었다. 은솔이라는 이름이 그의 뇌리에서 계속해서 맴돌았다. 면회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끝났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소연은 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걱정과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지우는 눈을 감은 채 병실에서의 장면을 몇 번이고 되감아 보고 있었다. 눈꽃송이, 목걸이, 은솔이라는 이름,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버지와 만나기 이전에 비밀스러운 과거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혹시 이것이 그 과거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는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집무실로 돌아온 그는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눈꽃송이, 목걸이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더 이상 계약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그 병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그는 충성스러운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한소연 씨가 차고 있는 목걸이, 그 디자인의 출처와 제작자, 모든 것을 알아봐. 철저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지우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녀의 눈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는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를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도구이자 낯선 타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 불가능하지만 떨쳐낼 수 없는 하나의 질문이 생겨나고 있었다. 혹시 이 낯선 여자가 어머니의 미래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봉인된 과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강지훈의 고모이자 성진그룹의 수석 부사장인 강미영은 우아한 외양 뒤에 탐욕과 질투로 뒤틀린 내면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 심어둔 정보원으로부터 조카 며느리의 목걸이를 보고 박혜진 회장이 혼절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품이 있는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뱀처럼 차가운 불안감이 서렸다. 강미영은 성진가에서 올케의 비밀스러운 과거를 아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박혜진이 강씨 가문과 결혼하기 전 집안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낳자마자 떼어놓아야 했던 첫 딸 은솔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증표가 바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눈꽃송이 목걸이라는 사실도. 그녀에게 그 비밀은 올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의 열쇠를 쥔 한소연이 나타난 것이다. 만약 그녀가 진짜 은솔이라면 자신의 아들이 차지해야 할 후계 구도는 완전히 뒤바뀔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이 위험한 불씨를 꺼뜨려야만 했다. 그녀는 지훈이 목걸이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지훈의 조사를 방해하고 거짓된 길로 유도했다. 그녀는 돈으로 늙은 보석 세공사를 매수해 최근 그 목걸이에 값싼 복제품을 만들어 팔았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다. 또한 비슷한 모양의 목걸이가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던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그것이 결코 특별한 물건이 아니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지훈과 소연 사이에 싹트기 시작한 감정에 싹을 잘라버려야만 했다.
그녀는 가족 식사를 명분으로 지훈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그녀는 진심으로 조카를 걱정하는 고모를 연기하며 교묘하게 독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가난한 집안 출신 아이가 갑자기 이런 부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겠지. 혹시라도 소연이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구나. 그녀는 소연이 성진가의 비밀을 어떻게든 알아내고 그 목걸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교묘하게 심었다. 지우는 이미 비서로부터 목걸이가 그리 특별한 물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중간 보고를 받은 터였다. 고모의 독이 묻은 말들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소연에 대한 편견과 의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는 잠시나마 그녀에게 흔들렸던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자책했다. 그날 밤 혼란과 배신감에 휩싸인 지훈은 저택으로 돌아와 소연을 추궁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최근의 온기는 사라지고 계약 첫날의 차가운 냉기만이 흘렀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지? 이것도 당신이 계획한 속임수의 일부인가? 그의 비난 섞인 말투에 소연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녀에게 그 목걸이는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이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자 그녀 자신보다 더 신성한 물건이었다. 그녀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모욕적인 질문에 상처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기꾼으로 의심하며 이 계약을 파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희망의 집이 다시 위험에 처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어릴 때부터 그냥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녀의 두려움에서 나온 방어적인 대답은 지훈의 귀에는 거짓말처럼 들렸다. 그들의 사이에 겨우 생겨나려던 가느다란 신뢰의 끈은 그렇게 허무하게 끊어져 버렸다. 지훈은 다시 얼음의 벽 뒤로 숨어버렸고 소연은 그가 결코 자신을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며칠 후 지훈이 목걸이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다는 보고를 받은 강미영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었다. 그날 밤 소연은 거대하고 텅 빈 자신의 방에서 목걸이를 움켜쥔 채 홀로 눈물을 삼켰다. 한편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독한 술을 마시며 잠시나마 느꼈던 희망과 설렘을 지우려 애썼다. 계약은 계약일 뿐 그곳에 감정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한번 보았던 진실의 편리는 그렇게 쉽게 묻히지 않는 법이었다. 강미영의 계략으로 인해 강지훈과 한소연의 관계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저택의 공기는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그림자처럼 서로의 삶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던 낯선 감정을 억지로 짓밟고 소연은 상처받은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다. 그 위태로운 평화는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났다. 박혜진 회장의 상태가 급성 감염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주치의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48시간 안에 간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훈과 소연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의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경멸이나 어색함이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절박함이었다. 소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위험 있지만 따뜻했던 박 회장에게 정을 붙이고 있었다. 지훈에게는 자신의 온 세상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VIP 병동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지훈은 평생 처음으로 냉정을 잃었다. 그는 의사의 멱살을 잡고 해결책을 내놓으라며 절규했다. 하지만 의사는 국내외의 모든 기증자 명단을 확인했지만
적합한 기증자는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겨우 안정을 되찾은 박 회장의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이미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다. 수많은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그녀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회사나 아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과거 속에 갇혀 있었다. 은솔아, 내 아가. 그녀는 허공에 손을 뻗으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가슴을 더듬었다. 눈꽃송이, 내가 미안해. 은솔아, 널 꼭 찾아야 하는데. 그녀의 열에 들뜬 잠꼬대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에게도 의미 없는 말들이었지만 지훈에게는 심장을 관통하는 번개와도 같았다. 목걸이, 어머니의 눈물, 은솔이라는 이름. 그의 내면에서 격렬한 폭풍이 일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소연의 목걸이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고모의 말과 조작된 증거들로 인해 그 목걸이가 가짜라고 결론 내린 상태였다. 그는 열쇠를 눈앞에 두고도 그것이 가짜라고 믿고 있는 죄수처럼 무력했다. 소연은 그런 그의 속도 모른 채 박 회장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그 말들의 의미는 몰랐지만 한 어머니의 깊고 원초적인 슬픔과 후회를 느낄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죽어가는 여인의 그 슬픔에 그녀의 마음도 함께 아파왔다. 자신이 지독할 수 없는 과거의 암호를 속삭이며 꺼져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은 지훈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는 더 이상 조작된 증거와 교묘한 속삭임에 의존할 수 없었다. 죽음 앞에서 그의 자존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지훈은 병실을 나와 창백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표정으로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오만함이 사라지고 오직 절박함만이 남아있었다. 이전 보고는 전부 잊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목걸이의 진짜 출처를 알아내. 그리고 은솔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어머니의 과거를 전부 다 파헤쳐. 지금 당장. 그는 전화를 끊고 유리창 너머로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자신이 돈으로 산 여자, 경멸했던 여자가 지금은 죽어가는 어머니의 이마를 부드럽게 닦아주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48시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스스로가 외면했던 진실을 밝혀내는 것뿐이었다. 위기는 절정에 달했고 이제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48시간, 죽음의 시계가 째깍거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사무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그는 잠을 자지도 먹지도 않았다. 오직 아들의 날림과 절박함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이전에 그를 혼란스럽게 했던 모든 거짓 정보들은 폐기되었다. 이제 목표는 단 하나. 눈꽃송이 목걸이와 은솔이라는 이름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의 유능한 팀은 밤을 새워 도시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였다. 한소연이 갓난아기 때 발견되어 맡겨진 희망의 집이라는 작은 사설 보육원의 기록을 찾아낸 것이다. 지훈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희망의 집은 그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낡고 허름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그는 소연이 부모님처럼 따르는 노부부 원장과 마주 앉았다. 노부부는 갑자기 찾아온 이 위압적인 남자를 경계했지만 그의 눈에 서린 절박함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원장은 소연이 발견될 당시 강보에 쌓인 채 이 눈꽃송이 목걸이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수십 년간 이 보육원을 운영하며 겪었던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 그리고 매년 같은 날짜에 기적처럼 나타나 그들을 구해주었던 익명의 후원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후원자의 기록을 보여달라고 간청했다. 원장이 내민 낡은 후원 장부에는 소원을 비는 별로부터라는 익명의 이름만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의 계좌 추적 기록을 보는 순간 지훈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 박혜진 회장이 수십 년 전 개인적인 자선 활동을 위해 설립한 비밀 자선재단의 계좌였다. 충격적인 진실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의 어머니는 지난 20년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버려진 자신의 딸이 살고 있는 집을 후원해왔던 것이다. 그는 압도적인 감정에 휩싸인 채 어머니가 자란 본가의 낡은 저택으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수십 년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먼지 쌓인 어머니의 옛 서재. 그는 절박한 예감에 이끌려 그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잠긴 서랍 뒤편에서 그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빛바랜 벨벳 위로 눈꽃송이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의 귀걸이 한쪽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 그것은 목걸이 세트의 원본 디자인 스케치였다. 그리고 스케치 아래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단 하나뿐인 별, 나의 은솔이에게. 스케치와 함께 붙이지 못한 한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젊은 시절의 박혜진이 쓴 가슴 찢어지는 고백이었다. 가문이 반대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던 이야기. 아이와 연인을 모두 지키기 위해 갓 낳은 딸 은솔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녀는 딸의 목에 이 목걸이를 걸어주며 언젠가 반드시 다시 찾으러 가겠다는 피눈물 나는 약속을 편지에 담았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와 편지를 들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가 돈으로 산 계약 안에 그가 경멸하고 의심했던 여자가 바로 어머니가 평생을 그리워하며 찾아 헤맨 잃어버린 딸이었다. 이 끔찍하고 잔인한 운명의 장난 앞에 그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가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비서였다. 회장님, 의료 데이터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한소연 씨 회장님과의 간 조직 적합도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 소식은 기적이자 동시에 또 다른 끔찍한 딜레마였다. 그는 먼지 쌓인 서재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 손에는 편지를, 다른 한 손에는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찾았다. 그리고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찾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여자였다. 이제 그는 그녀에게 가야만 했다. 계약 남편이 아닌 그녀를 버린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녀에게 궁극의 희생을 요구해야만 했다. 강지훈은 어머니의 낡은 편지가 담긴 나무 상자를 들고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텅 빈 복도를 헤매다 병원 한쪽에 있는 작은 기도실에서 한소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고요하고 성스러운 풍경은 그가 곧 터뜨려야 할 잔인한 진실의 폭풍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다가서서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나무 상자를 열어보였다. 그 안에는 짝을 잃은 귀걸이 한쪽과 낡은 스케치, 그리고 한 젊은 어머니의 피눈물이 담긴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상자 안의 증거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혼란과 충격으로 세차게 흔들렸다. 목걸이에 기원, 자신의 진짜 이름 은솔, 그리고 그녀가 돌보던 박혜진 회장이 바로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라는 사실. 그녀의 온 세상이, 그녀가 자신이라고 믿었던 모든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혼란과 배신감, 슬픔, 그리고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고통에 대한 희미한 이해심이 뒤섞여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녀가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지우는 두 번째 진실을 꺼내놓았다. 그녀가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간 기정적합자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것을 요구가 아닌 잔인한 운명의 장난 같은 하나의 정보로서 전달했다. 그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그녀가 필요했지만 이제 그는 그녀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연의 내면에서 거대한 갈등이 일어났다. 그녀는 거절할 모든 권리와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돈으로 사고 경멸했던 그 아들. 이 가족은 그녀에게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었다. 분노와 원망이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자신을 버린 어머니가 아닌 병상에서 고통받던 연약한 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희미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기억했다. 편지 속에 담긴 자식을 포기해야만 했던 젊은 어머니의 절절한 고통을 느꼈다. 연민이 서서히 분노의 감정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깊은 후회와 절망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절박함을 이해했다. 여기서 거절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복수일 뿐만 아니라 연민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 될 터였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을 넘어 증오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겠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단단했다. 그 결정은 자신을 낳아준 여인을 위해, 지훈에게서 보았던 한 줄기 인간성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극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결정과 함께 병원은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절망의 공기는 희미한 희망의 공기로 바뀌었다. 소연은 수술을 위해 입원했고 각종 사전 검사를 받았다. 그 모든 과정 동안 지우는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계약 주인이 아닌 헌신적이고 불안한 보호자였다. 어느 날 밤 소연이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진실을 알기 전에도 왜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것은 비밀이 아닌 그의 감정에 대한 질문이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드러냈다. 당신을 계약이라고 보려 할 때조차 내 눈에는 그저 좋은 사람으로만 보였으니까, 내 안에서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느끼게 만들었으니까. 그의 서툰 고백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 중에 내려앉았다. 바로 그때 간호사들이 그녀를 수술실로 옮기기 위해 들어왔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계약도, 가족의 비밀도, 의료적인 필요도 아니었다. 그것은 위기와 희생 속에서 태어난 진짜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대수술을 앞둔 전날 밤, 병원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그 정적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두려움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소연은 병실에 누워 애써 평온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다.
강지우는 뜬 눈으로 복도를 서성였다. 그는 마치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불안해 보였다. 그의 마음은 양날의 거미에 서 있는 듯 고통스러웠다.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그보다 더 날카롭고 선명한 한소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생명이 위태로운 위험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끔찍한 아이러니에 절망했다. 그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그녀를 샀고 이제 그 둘을 모두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가 기다리는 동안 소연과 함께했던 짧은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꽂아둔 소박한 들꽃, 서재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옆모습, 그리고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던 따뜻한 된장찌개의 맛. 그는 자신의 차가웠던 말들과 그녀를 모욕했던 계약서의 조항들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를 오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한 인간을 적극적으로 핥히고 상처 입혔다. 그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안고 있을 수 없었다. 만약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면 그녀는 그의 진심을 알아야만 했다. 그는 결심한 듯 그녀의 병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잠들지 않은 채 혼자 창밖의 도시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오만한 총수의 모습이 아닌 의자를 끌어 그녀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듯 앉았다. 그들의 위치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 내가 틀렸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계약은 절박함과 오만함이 만들어낸 끔찍한 실수였다고. 50억 원이라는 돈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의 따뜻함과 존엄함에 속수무책으로 끌려 사랑에 빠져버렸다고 고백했다. 나는 아내를 사려고 했어서, 그가 말했다. 하지만 대신 내 삶의 이유를 찾았지. 그리고 이제 내 손으로 그 이유를 위험 속으로 보내고 있어. 그의 고백은 절박한 애원으로 변했다. 그는 그녀에게 제발 살아달라고, 무사히 자신의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남은 평생을 바쳐 그녀에게 속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했다. 계약은 이제 무효라고. 선택에 의한 진짜 아내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그의 꾸밈없는 진심과 처절한 모습에 소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의 말들은 그가 남겼던 깊은 상처들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연고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앞에는 냉혈한 재벌이 아닌 사랑에 빠진 겁먹은 한 남자가 있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의 고백은 그녀에게 살아남아야 할 강력한 이유와 힘을 주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과 박혜진 회장은 나란히 수술실로 들어갔다. 지우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아 두 개의 생명 사이에서 피말리는 기다림을 시작했다.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그는 평생 해본 적 없는 기도를 올렸다. 그때 그의 법무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강미영의 모든 비리가 폭로되고 그녀가 몰락했다는 소식이었다. 한때는 통쾌했을 그 소식이 지금은 그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기나긴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수술실의 등 하나가 꺼졌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지우는 심장이 멎을 듯한 기분으로 그에게 달려갔다. 그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선고의 순간이었다. 의사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의사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안도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기증자와
수여자 모두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 말은 강지훈의 세상에 내려진 구원의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지옥 같던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후 길고 조용한 회복의 시간이 이어졌다. 소연과 박혜진 회장은 나란히 VIP 회복실에 누워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갔다. 지우는 냉철한 총수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헌신적인 보호자가 되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오직 두 사람을 돌보는 데에만 전념했다. 그는 서투른 솜씨로 소연을 위해 과일을 깎았고 기력이 없는 어머니를 위해 밤새 책을 읽어주었다. 병원 복도에 작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과거에 대한 깊은 속죄와 두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다. 소연과 박 회장은 그의 진정한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박 회장은 마침내 소연을, 아니, 은소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어머니와 딸은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했다. 병실의 공기는 어색함과 슬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지난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유력한 정치가의 딸이었고 가난한 화가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집안에서는 그녀를 강씨 가문과 정략 결혼시키려 했고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잔인한 선택을 강요했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남자를 파멸시켜 버리겠다고. 그녀는 두 사람 모두를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갓 낳은 딸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소연은 조용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존재의 공백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을 버린 비정한 어머니가 아닌 시대와 가문의 폭력 속에서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희미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연민과 사랑이 차올랐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함께 울었다. 지우는 그 화해의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운명과 고통으로 억지로 묶였던 두 여인이 마침내 서로를 치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가슴 벅찬 평화와 감사를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의 깊은 유대감 앞에서 자신이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도 느꼈다. 그는 두 사람이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소연이 퇴원하여 저택으로 돌아온 어느 날 지우는 그녀를 그녀가 사랑하는 작은 정원으로 데려갔다. 그는 더 이상 거창한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눈꽃송이 모양의 반지를 내밀었다. 나와 결혼해줘, 소연아. 계약이 아닌 내 평생의 아내가 되어줘. 그는 아직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남은 인생을 바쳐 그 용서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녀와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돈과 거짓이 아닌 진실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다고 고백했다.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그의 반지를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들의 50억 원짜리 계약은 영혼을 약속하는 사랑의 맹세로 다시 태어났다. 그날 저녁 저택의 다이닝 룸에서는 처음으로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과 소연, 그리고 박 회장. 세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첫 식사를 함께했다. 1년 후 희망의 집은 과거의 낡고 허름한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밝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재탄생했다. 강지훈과 성진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다. 오늘 그곳에서는 박혜진 회장의 완쾌와 민준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과거의 냉철한 철의 여인은 온데간데 없었다. 박혜진 회장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혜진 할머니라고 불리며 인자한 미소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한소연. 이제는 가족들 사이에서 강은솔이라는 진짜 이름을 되찾은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던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일군 자신감 넘치고 따뜻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강지훈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군림하던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비싼 정장이 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모른 채 아이들과 함께 잔디밭을 뒹굴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는 이따금씩 아내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계산이나 경계가 아닌 순수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행복을 이곳에서 찾은 것이다. 잠시 후 지훈과 소연은 시끄러운 파티를 빠져나와 그들이 함께 만든 작은 정원을 거닐었다. 그들은 지난 일 연간의 기적 같았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해 오해와 아픔을 거쳐 마침내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그들의 험난했던 여정을 이야기했다. 지훈은 정원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추고 소연의 손가락에 끼워진 눈꽃송이 반지를 부드럽게 매만졌다. 1년 전 병원에서 당신에게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말했을 때 내 마음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 여기 희망으로 가득 찬 이곳에서 다시 묻고 싶어. 남은 평생, 그리고 그 다음 평생까지도 나의 아내가 되어주겠어. 강은솔. 그의 달콤하고 진심 어린 고백에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들의 미래는 이제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성진그룹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운 자선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함께 그려나갈 것이다. 잠시 후 아이들과 박 회장이 그들을 불렀다. 다 함께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아이들과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이 한 장의 사진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다. 비극적인 운명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마침내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강지훈과 한소연. 이 가족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운명은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오 대신 사랑을, 절망 대신 용서를 선택할 용기만 있다면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결국에는 아물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운명적인 사랑의 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들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계약으로 시작된 인연이 진정한 사랑으로 결실을 맺은 이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좋아요를 눌러 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